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명쾌함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기슭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나눌 독창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설날 명절상을 온통 해산물 요리로만 차려놓았다. 시어머니, 애까지 낳은 마당에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 아나 봐. 남편,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먹기 싫으면 꺼져버려. 나는 싸우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김 실장에게 연락해 박 씨 일가를 파산시키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작은 응접실문이 내 등 뒤에서 조용히 닫히며 박상철 회장의 절망적이고 쓰러져가는 기운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펼쳐졌다. 문 밖은 따스한 빛과 나의 새로운 삶이, 문 안은 썩어 문드러진 어둠과 그들이 자초한 비참한 결과가 있었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가볍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방금 전에 무의미한 만남이 남긴 마지막 탁한 기운을 몸 밖으로 밀어냈다. 이런 인간들, 이런 집안을 위해 내 감정을 다니스도 낭비할 가치가 없었다. 엄마, 하윤이의 찹쌀떡처럼 쫀득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새로 받은 인공지능 로봇을 품에 안고 거실에서 달려와 내 다리에 매달렸다. 작은 얼굴을 들고 반짝이는 큰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이것 봐요. 공중제비도 돌 수 있어요. 딸의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를 보자 내 마음은 순식간에 온기로 가득 찼다. 나는 몸을 낮춰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정말 대단하네. 우리 하윤이 마음에 들어? 네. 아이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신나게 달려가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도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괜찮니? 나는 일어서서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소리를 좀 했을 뿐이에요. 다 처리됐어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으셨다. 그저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실 뿐이었다. 그럼 됐다. 가자. 살 것도 거의 다 샀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방금 내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는데 집에 교육개월로 몇 분이 오셨다더구나. 너랑 우리 하윤 공주님을 꼭 보고 싶어 하신다니. 네. 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우리 일행은 백화점 임원들과 경호원들의 정중한 호의를 받으며 여유롭게 자리를 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 작은 응접실 쪽으로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박상철, 그리고 그가 상징하는 어두웠던 과거는 내 인생 시나리오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평창동의 저택, 청운원 직문윤으로 돌아오니 과연 이전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다. 거실에서는 기품 있는 중년 남녀 몇 분이 아버지와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모두 유씨 가문과 깊은 인연이 있는 정재계 인사들이거나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이었다. 우리가 돌아오자 모두들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나와 하윤이에게 시선이 머물렀을 때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환영과 호의적인 관심이 가득했다. 이 아이가 서아로구나. 정말 몰라보게 성숙해졌네. 갈수록 예뻐져. 아이고, 이 아이가 하윤이구나. 정말 인형 같네. 엄마를 쏙 빼닮았어. 사부인,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따님은 이렇게 훌륭하고 외손녀는 또 이렇게 예쁘고 총명하니 말입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응대하시고는 나를 여러 아저씨, 아주머니들께 일일이 소개해 주셨다. 나는 기품 있는 태도로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몸가짐은 단정했고 대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좋은 가정교육과 여유로운 기품이 묻어났다. 어제 박씨 집안에서 침묵하고 인내하던 그 작은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모두들 그 모습을 눈여겨보며 더욱 감탄하는 빛을 보였다. 하윤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이내 어른들의 자애로운 눈빛과 건네주시는 하얀 세뱃돈 봉투, 작은 선물들 속에서 긴장을 풀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얌전히 부르며 모두를 흐뭇하게 웃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하윤이를 품에 안고
얼굴의 자랑스러움과 행복을 감추지 못하셨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외손녀를 뼛속까지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집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세계, 내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삶이었다. 식사 중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박씨 집안 이야기를 꺼냈다. 어쨌든 그 설날 밤의 소동은 상류층 사회에서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운 장 사장님께서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경멸 섞인 투로 말씀하셨다. 박씨 집안은 자업자득이지. 근본도 없는 졸부가 돈 좀 벌었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감히 우리 서아를 건드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파산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건 약과지. 다른 최 여사님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우리 서아가 얼마나 큰 수모를 겪었겠어요. 사부인께서 발빠르게 나서지 않으셨으면 우리 같은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재계에서 누가 감히 박씨 집안과 엮이려고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손을 저으며 담담하게 웃으셨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 그런 재수없는 사람들과 이야기는 꺼내지 맙시다. 서아와 하윤이가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 유씨 집안의 앞날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모두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며 동의했고 화제는 금세 다른 즐거운 쪽으로 옮겨갔다. 나는 아버지께서 태도를 분명히 하신 것임을 알아차렸다. 박씨 집안 일은 여기서 끝이다. 유씨 가문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럴 필요조차 없이 박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 집안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일 또한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자비이자 가장 철저한 무관심이었다. 따뜻하고 화기애애했던 저녁 식사는 해질녘까지 이어졌다. 손님들을 배웅한 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윤이를 데리고 정원에서 산책하며 소화를 시켰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저택에 따뜻한 금빛을 입혔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어머니, 나는 잔디밭에서 나비를 쫓는 하윤이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설 연휴 지나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하윤이를 최고의 국제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요. 저도 그룹의 몇몇 업무를 맡아볼 생각이고요. 지난 5년간 이른바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제 경력과 사회생활을 거의 포기했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어요. 저에게는 유성그룹의 딸로서 져야 할 책임과 능력이 있어요. 동시에 하윤이에게 독립적이고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어머니는 흐뭇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에는 전폭적인 지지가 담겨 있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 엄마가 지지하마. 유치원 일은 내가 알아볼게. 그룹 쪽은 네가 관심 있는 부서부터 시작하렴.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다. 내 등 뒤에는 유성그룹 전체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힘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박씨 집안에 대한 후속 소식들이 먼지처럼 간간히 내 귓가에 들려왔지만 이미 어떤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김미숙 시어머니는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마자 시설이 낙후된 공공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들었다. 온종일 병상에 누워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저주했지만 더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박상철 시아버지는 나에게 애원하는데 실패한 후 완전히 운명을 받아들인 듯했다. 아직 충성심이 남은 몇몇 먼 친척들을 데리고 완전히 동결되지 않은 개인 물품, 예를 들어 시계나 보석 등을 팔아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마련하려 애썼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장 싸고 낡은 빌라를 구해 겨우 몸을 누였다. 과거의 부호가 동전 한 입까지 계산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박지훈 남편은 빚쟁이들과의 다툼 중에 감정이 완전히 폭발하여 충격적인 비밀을 소리쳐버렸다. 그가 젊은 시절 사고로 이미 생식 능력을 잃었으며 하윤이는 그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애초에 내 집안 배경을 보고 접근했지만 당시에는 잘못 판단했다. 결혼 후 불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차마 말하지 못했고 김미숙이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을 묵인했다. 심지어 자신의 결함에 대한 분노를 나와 하윤이에게 간접적으로 표출했던 것이다. 이 소식은 파고들기 좋아하는 언론에 의해 폭로되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은 박씨 모자의 행태를 비난하는 동시에 나와 하윤이에게 더 많은 동정을 보냈다. 물론 그 동정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었다. 하윤이의 출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아이는 영원히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며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박지훈은 이 비밀을 폭로한 후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듯했다. 때로는 미친 듯이 웃고 때로는 통곡했다. 결국 관련 기관에 의해 정신건강센터에 강제 입원되어 감독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의 재벌가 사위라는 꿈, 그의 계산, 그의 냉혹함과 악독함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미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박씨 집안의 다른 기회주의자 친척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다. 더는 아무도 박씨 모자의 생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도시재계에서 잠시 반짝했던 소위 신흥재벌 박씨 집안은 그렇게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사람들의 술안주거리로 오르내리는 경고성 가십거리가 되었다가 이내 새로운 뉴스에 덮여 잊혀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만물이 소생했다. 하윤이는 순조롭게 최고의 국제 유치원에 입학했고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여 더욱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되었다. 나 역시 가족 사업에 점차 녹아들었고 나의 노력과 재능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가치와 성취감을 찾아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미술관에 가고 음악회를 들으며 충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냈다. 가끔 나는 하윤이를 데리고 어머니께서 정성껏 가꾸시는 유리 온실에 가곤 했다. 햇살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내리면 온갖 희귀한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냈다. 하윤이는 꽃밭 사이를 즐겁게 뛰어다녔고 그 웃음소리는 옥구슬처럼 맑았다. 나는 온실 중앙에 서서 딸의 환한 미소를 그리고 주위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와 평온으로 가득 찼다. 그 어둡고 굴욕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은 이미 햇살에 증발해버린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과거의 상처는 나를 지키는 갑옷이 되었고 과거의 고난은 눈앞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다. 먼지는 이미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와 하윤이의 새로운 인생 화폭은 봄의 발걸음과 함께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온통 빛으로 가득한 채로 과거, 설날 밤, 레스토랑의 시간은 마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혹은 극도로 가속된 것처럼 느껴졌다. 박지훈의 스마트폰은 벌겋게 달아오른 낙인처럼 뜨거워 거의 손에 쥘 수 없을 지경이었다. 최 사장, 평소 형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최대의 사업 파트너. 그러나 지금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으며 심지어 쉽사리 감지하기 힘든 당혹감마저 묻어 있었다. 지훈아, 내가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직접 내려온 사생결단 명령이야. 즉시 당장 모든 협력을 중단하라고. 이미 보낸 물품 대금도 계약서상 최저 기준으로밖에 정산 못해. 미안하다 동생. 이번엔 형이 정말 못 지켜주겠다. 알아서 잘해라. 최 사장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는 박지훈에게 어떤 질문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오직 또 하는 단절음만이 상갓집의 종소리처럼 박지훈의 심장을 내리쳤다. 여보세요? 최 사장님, 최 사장. 이 개자식아, 말은 끝까지 하고 끊어야지. 뭐가 위야? 어떤 윗선인데? 박지훈은 이미 끊긴 전화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솟았고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질려갔다. 그는 스마트폰을 식탁에 세게 내리쳤다. 비싼 맞춤 제작 스마트폰의 액정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났고 마치 그의 붕괴 직전의 신경 같았다. 동시에 시어머니 김미숙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화기 너머 시아버지 박상철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의 침착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악과 절망에 찬 포효가 가득했다.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맞은편에 서 있던 나조차 희미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미수가. 모든 은행, 그러니까 우리랑 관련된 모든 은행에서 방금 동시에 일제히 정식 공문을 보내왔어. 24시간 내로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자산을 동결 신청하겠대. 그리고 세무서 금감원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내일 아침 일찍 특별조사팀이 회사로 들이닥친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들 도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을 건드린 거냐고.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쥔 손을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떨었다. 잘 관리된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순간 주름이 유난히 선명해졌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오직 목구멍에서 허헉 허헉하는 질식할 듯한 소리만 새어나왔다. 늘 까다롭고 계산적이던 그녀의 두 눈은 이제 거대한 공포로 가득 차 동공이 확장된 채 초점 없이 사방을 헤맸다. 마침내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린 듯 그 시선은 내게 와서 죽은 듯이 고정되었다. 쟤야, 쟤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산산이 부서진 소리였다. 그녀는 나를 가리켰고 그 손가락은 내 코를 찌를 듯이 떨리고 있었다. 상철 씨. 유서아야, 제가 방금 전화를 했어. 박 씨 집안을 파산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의 박상철은 잠시 멍한 듯 했다. 이내 더욱 격렬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헛소리 마, 유서아? 그 근본도 없는 집안에서 나온 애가 무슨 수로. 정신 나갔어. 김미숙,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진짜야, 진짜라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그의 말을 끊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쏟아져 나왔고 정성껏 꾸민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제가 직접 말했어. 자기가 서울 유씨 가문의 상속녀라고 우리를 개미처럼 밟아 죽이겠다고 했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멀리 회사에 있는 박상철조차 서울 유씨 가문이라는 네 글자의 무게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나 혹은 마침내 이 순간 박 씨 집안을 절벽으로 몰아넣는 이 무서운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박지우는 어머니의 횡설수설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심지어 핸드백에서 소독용 물티슈를 꺼내 방금 그가 붙잡았던 내 손목을 느긋하게 닦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말하는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려 박 씨 집안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 방금 전 그들에게 꺼져라는 말을 들었던 이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이 극단적인 대조, 이 얼음 같은 평온함은 어떤 히스테릭한 복수보다도 그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다. 아니, 아닐 거야. 박지우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를 넘어뜨렸다.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울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 황당한 악몽에서 벗어나려는 듯 중얼거렸다. 유서아, 너희 아버지는 작은 자제상 하시는 분 아니었어? 내 엄마는 벌써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며? 네가 어떻게 유씨 가문 사람일 수가 있어? 그렇다. 그들 박씨 집안이 조사한 자료 속에서 나 유서아의 배경은 이토록 깨끗하고 심지어 초라했다.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상인, 사실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평범한 삶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 위장으로 세운 회사의 딸.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것은 사실 거대한 상업제국의 수장인 내 어머니가 가문 내부의 사정으로 일찍이 아버지와 헤어졌고 신분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이다. 당초 박씨 집안이 박지훈과 나의 결혼을 허락한 것은 박지훈이 당시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던 탓도 있지만 우리 집안이 단순해서 휘어잡기 쉽다는 계산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다 쓴 물티슈를 버리고 그를 쳐다봤다. 눈빛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저 옅은 조롱만이 담겨 있었다. 제가 언제 우리 집이 작은 자제상을 한다고 말했죠? 그건 아버님께서 심심풀이로 운영하시던 작은 사업체일 뿐이에요. 제 어머니에 관해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기세가 대단하여
나조차 경외심을 품게 하는 그 여인을 떠올렸다.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다른 남자와 도망간 게 아니라 가업을 물려받으러 돌아가신 거예요. 유씨 가문의 무거운 짐은 누군가는 져야 하니까요. 유씨 가문? 어느 유씨 가문? 박지훈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메마르고 거칠었다. 서울의 유씨 가문이 몇이나 되죠? 나는 가볍게 반문했다. 시선은 돈으로 치장했지만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레스토랑을 훑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당신들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 그 재벌박씨 집안을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유씨 가문이요. 내 말은 마지막 쇠망치처럼 박지훈과 시어머니의 마지막 일말의 희망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시어머니 김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체면도 잊은 채 통곡하기 시작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상철 씨, 우리 이제 어떡해요? 지훈아, 어서 서아한테 빌어. 어서. 박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듯 내 앞으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거칠게 나를 붙잡는 대신 내 손을 잡으려 애썼다. 얼굴에는 애원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아야,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내가 인간이 아니었어. 그는 말하며 자신의 뺨을 세차게 2번 후려쳤다. 짝, 짝 하는 소리가 텅 빈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다. 날 용서해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앞으로는 너한테 정말 잘할게. 공주처럼, 아니, 여왕처럼 모실게. 제발 빨리 전화해서 그쪽에 멈추라고 해줘. 우리 회사는 아버지 평생의 피땀이란 말이야.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그는 횡설수설하며 눈물과 콧물을 범벅으로 흘렸다.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를 향해 위세를 부리며 꺼져라고 했던 남자가 지금은 꼬리를 흔들며 구걸하는 개처럼 변했다. 내 마음에는 한 점의 동요도 없이 오직 얼음장 같은 냉담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살짝 몸을 비켜 그가 내게 닿으려는 손길을 피했다. 박지훈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냉정했다. 아까 나한테 꺼지라고 할 때의 그 기세는 어디 갔죠? 아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먹기 싫으면 꺼져라고 할 때는 내가 당신 아내라는 생각은 안 했나요? 아까 당신 어머니가 애까지 낳은 마당에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 안다고 할 때 왜 내 편 한마디 안 했죠? 내 연이은 반문은 차가운 총알처럼 그를 향해 날아갔다.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았다고요? 이제 와서 내가 당신 아내라는 게 생각났나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늦었어요. 그리고 내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꼴사납게 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로 향했다. 말투는 더욱 빙점까지 내려갔다. 김미숙 여사님, 아까 제가 쇼하는 거 아닌지 궁금해하셨죠? 지금 이 연극 볼만한가요? 시어머니는 내 시선에 찔린 듯 움찔하며 울음을 뚝 그쳤다. 억눌린 흐느낌만이 남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를 보는 듯했다. 서아야, 아니, 유 아가씨. 그녀는 발버둥 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실패했다. 결국 손발을 써가며 내 발치까지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어요. 내가 입이 방정이었어요. 내가 사람 볼 줄 몰랐어요. 아가씨께서 너그러이 저 같은 늙은이랑은 상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희 박씨 집안을 살려주세요. 하윤이, 맞아요. 하윤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애가 아빠 없이, 집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하윤이를 언급했다. 나의 딸. 내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미세한 통증이 일었다. 하지만 이내 그 통증은 더욱 강한 이성과 냉정함에 덮였다. 이제 와서 하윤이를 감정의 방패로 쓰시겠다? 아까 하윤이 엄마를 거리낌 없이 모욕할 때는 하윤이 생각은 안 하셨고요. 나는 천천히 몸을 낮춰
눈물과 공포로 얼룩진 시어머니의 혼탁한 두 눈을 마주봤다. 내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 하윤이가 생각나셨군요.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들 박씨 집안이 하윤이에게 준 집이라는 건 계산과 경멸, 냉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집 없어도 그만입니다. 아빠에 관해서는 나는 잿빛이 된 박지훈을 곁눈질하며 입가의 조소를 더욱 짙게 했다. 자기 아내에게 꺼져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는 하윤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일어섰다. 더는 진흙처럼 주저앉은 시어머니도 나무 인형처럼 멍하니 서 있는 박지훈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곧장 아이 방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3살배기 딸 하윤이는 카펫 위에 앉아 레고 블록을 쌓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밖에 소란에 놀란 듯 작은 얼굴을 들고 불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빠랑 할머니가 싸우시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하고 티없는 눈을 보자 내 마음속 얼음들판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며 따뜻한 온기가 솟아났다. 나는 다가가서 아이의 부드러운 작은 몸을 꼭 껴안았다. 아니야, 아가.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목소리는 전에 없이 부드러웠다. 아빠랑 할머니는 게임하고 계시는 거야. 좀 시끄러웠지? 엄마랑 방에 가서 잘까? 하윤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목을 꼭 끌어안았다. 나는 딸을 안고 아이의 작은 다묘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챙겼다. 거실의 아수라장과 절망에 빠진 모자는 무시한 채 곧장 2층의 안방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더욱 처절한 울음소리와 박지훈의 무너지는 포효가 들려왔다.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더 많은 나쁜 소식을 예고하는 스마트폰 벨소리도.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었다. 오늘 밤은 박씨 집안 모두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역겨운 소음들을 차단했다. 하윤이를 재우고 아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며 내 마음은 결연해졌다. 딸을 위해서라도 나는 박씨 집안과의 이 기형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만 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이 나에게 준 모욕에 대한 복수일 뿐만 아니라 하윤이에게 진정으로 안전하고 존귀하며 누구에게도 멸시받지 않는 미래를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다시 그 위성 전화를 꺼내 김 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아가씨, 김 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상황은 어떤가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박씨건설의 주요 협력사들은 모두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상환 독촉 공문은 모두 발송되었습니다. 세무서와 금감원의 합동조사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박씨건설의 장부상 자금은 최대 3시간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2차 시장에서 공포매물로 쏟아지는 박씨건설의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2가지 더. 첫째,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주세요. 하윤이의 양육권은 내가 갖고 박지훈은 빈손으로 내쫓을 겁니다. 둘째, 내 명의로 된 청운원 저택을 정리해주세요. 내일 아침 저와 하윤이가 그곳으로 이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합의서 초안은 1시간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택은 즉시 준비시키겠습니다. 김 실장의 일처리는 언제나처럼 효율적이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밤하늘은 네온사인에 비쳐 비현실적인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이 설날 밤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 상봉과 기쁨의 시간이겠지만 박씨 집안에게는 지옥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 유서아는 더 이상 인내하고 타협해야 하는 기죽은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유씨 가문의 딸이자 하윤이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나와 내 딸을 위해 살 것이다. 과거에 나를 멸시하고 짓밟았던 자들은 모두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래층에서 박지훈의 포효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으로 변했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아마 울다 지쳐 쓰러진 모양이었다. 안방의 방음 효과는 훌륭했지만 완벽하게 밀폐된 것은 아니었다.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과 포효, 그리고 벨소리가 뒤섞인 절망의 교향곡이 문틈과 바닥을 통해 신라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 곁에 앉아 하윤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작은 아이는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깊이 잠들지 못했다. 긴 속눈썹이 가끔 파르르 떨렸고 작은 입술은 무의식적으로 웅얼거리며 불분명한 음절을 내뱉었다.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시큰하고 답답했다. 딸이 이런 밤에 놀라게 하는 것은 엄마로서 가장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떤 종기는 터뜨려야 하고 어떤 더러움은 씻어내야 한다. 긴 고통보다는 짧은 고통이 낫다. 하윤이의 더 먼 미래를 위해 오늘 밤의 진통은 견뎌내야만 했다. 나는 몸을 숙여 딸의 매끄러운 이마에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힘이 담긴 입맞춤을 남겼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장가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가능한 한 평온하고 부드럽게 아이를 위해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보호받는 작은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려 애썼다. 점차 내 자장가 소리 속에서 하윤이의 호흡은 고르고 길어졌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에 딸린 발코니로 나갔다. 겨울밤에 칼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했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이 차가운 공기가 필요했다. 가슴속에서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분노와 슬픔이라는 이름의 잠부를 식히기 위해서. 아래층 거실의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안에서 흔들리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 같았다. 박지우는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미친 듯이 오갔다. 때때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미친 듯이 번호를 누르다가 이내 절망하며 내던졌다. 시어머니 김미숙은 이미 울다 지쳐 힘이 빠진 듯 비싼 가죽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고 가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하고 높아지는 울음 섞인 질문이 들려왔다. 왜냐고? 나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사람 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각박하고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나 유서와의 인내와 양보를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나약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내 위성 전화가 진동했다. 김 실장이 보낸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초안으로 작성된 이혼 합의서와 박씨건설의 최신 재무붕괴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보고서는 끔찍할 정도로 참담했다. 합의서 조항은 명확하고 냉혹했다. 박지우는 딸 하윤이의 양육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빈손으로 집을 나가는 것에 동의한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혼전 및 혼후 재산, 즉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은행 예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나에게 귀속시킨다. 동시에 그는 잠재적인 중혼, 가정폭력, 중대한 과실 등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록 그 돈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지만 이것은 그를 치욕의 기둥에 완전히 못 박는 법적인 선언이었다. 박씨 건설의 보고서는 더욱 처참했다. 협력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을 회수했으며 주가는 절벽에서 떨어지듯 폭락하여 시가총액의 70% 이상이 증발했다. 그리고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었다. 여러 공급업체와 분노한 소액 주주들은 이미 회사 본사 건물 앞에 모여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다. 김 실장은 보고서 말미에 냉정하게 덧붙였다. 예상컨대 날이 밝기 전에 박씨건설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져 공식적으로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효율적이군. 나는 만족스럽게 이메일을 닫았다. 이것이 유씨 가문의 상속녀를 건드린 대가였다. 신속하고 맹렬하며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 내가 전화를 막 내려놓았을 때 안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조심스러움이 섞인 거의 애원하는 듯한 가벼운 노크였다. 서아야, 서아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박지훈의 목소리였다. 쉬고 메마르며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몇 시간 전 거만하게 나에게 꺼져라고 했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발코니의 차가운 바람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문을 등지고 마치 내 지난 3년에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결혼 생활을 등진 것처럼.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나를 정말로 화나게 할까봐 힘을 조절하고 있었다. 내 말 좀 들어줘. 아까는 내가 귀신에 씬 거였어. 엄마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어. 고의가 아니었어. 사랑해, 서아야. 나는 널 사랑한다고. 하윤이를 봐서라도, 우리 3년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문 열고 나 좀 만나줘. 하윤이도 좀 보게 해줘. 사랑,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니 이토록 역겹고 값싸게 들릴 수가.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해산물 한 상으로 나를 모욕했나?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인데 먹기 싫으면 꺼져라고 했나? 그가 나를 사랑해서 지난 3년간 나에게 점점 냉담해지고 가정을 위한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나를 온갖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을 묵인했나? 만약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너무나도 역겨웠다. 내 침묵은 분명 그의 공포를 가중시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몸으로 부딪히는 소리로 변했다. 그의 횡설수설하는 애원과 맹세, 심지어 자신을 향한 악독한 저주까지 뒤섞여 들려왔다. 서아야, 문 열어줘. 내가 무릎 꿇을게. 머리 박을게. 괜찮지? 맹세할게. 앞으로는 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모실게. 네가 동쪽으로 가라면 절대 서쪽으로 안 갈게. 다시는 우리 엄마 말 안 들을게. 우리 회사 망하면 안 돼. 그건 우리 아빠 평생의 피땀이야. 그리고 우리 하윤이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네가 우리 회사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게. 회사 지분 다 너한테 넘길게. 4명의 재산 다 줄게. 제발 우리 박씨 집안의 살길 하나만 열어줘. 하윤이의 미래? 나는 마침내 몸을 돌려 계속해서 진동하는 그 방문을 마주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문짝을 꿰뚫고 그의 고막에 차갑게 밝힐 만큼 또렷했다. 박지훈 씨, 곧 파산할 당신네 회사가 나 유서와 딸의 미래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 밖의 충돌과 울부짖음이 갑자기 멈췄다. 죽음과 같은 정적이 10여 초간 이어졌다. 그리고 박지훈의 더욱 절망적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너 정말 유씨 가문 사람이었어? 그럼 아니겠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말투는 평온하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당신 생각엔 누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네 박씨 집안을 하룻밤 사이에 소위 재벌에서 길거리 쥐새끼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것이 무릎 꿇는 소리 같았다. 서아야, 유아가씨, 조상님. 박지훈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통곡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집안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뭐든지요. 그때 시어머니 김미숙의 목소리도 끼어들었다. 그녀도 문 앞까지 기어온 듯했다. 울부짖으며 외쳤다. 서아야, 아니, 유대 아가씨, 1000번 만번 다 제 잘못입니다. 이 늙은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때리시든 벌하시든 저한테 하세요. 제발 우리 지훈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하윤이가 아빠 없이는 안 되잖아요. 하윤이가 이렇게 어린데 가정이 깨지는 걸 보고 싶으세요? 또 그 타령이다. 하윤이를 이용해 나를 올가매려는. 나는 문가로 다가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저 렌즈를 통해 복도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비참한 모자를 차갑게 내려다봤다. 박지훈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아까 문에 부딪힌 이마는 심지어 붉어져 있었다.
김미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꼴사나웠다. 얼굴 화장은 엉망으로 번졌고 비싼 실크 원피스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가정이 깨진다고요? 나는 그 단어를 반복했다. 목소리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다. 김미숙 여사님, 당신이 일부러 그 해산물 한 상을 차렸을 때, 당신이 나를 보고 까다롭다, 공주병이다라고 비웃었을 때, 당신 아들이 나에게 꺼져라고 했을 때, 이 집이 이미 깨졌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하윤이 아빠에 관해서는 내 시선은 박지훈에게 머물렀다. 마치 쓰레기 더미를 보는 듯했다. 자기 아내의 기본적인 건강과 존엄조차 존중하지 않는 남자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윤이에게는 더 좋은 성장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은 당신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말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시어머니 김미숙은 짧은 비명을 지르더니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바닥에 완전히 쓰러졌다. 히스테릭하게 바닥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업보다 업보야. 우리 박씨 집안이 무슨 업보를 지었기에 이런 상갓집 기운을 몰고 온 년을 며느리로 들였단 말인가? 박지훈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 탕구에 채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입으로는 끝났어. 다 끝났어. 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문 밖의 소동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절망, 그들의 붕괴는 모두 자업자득이었다. 그들을 동정한다면 지난 3년간 그 차가운 폭력과 경멸로 가득 찬 집에서 조금씩 열정과 희망을 잃어갔던 나 유서아는 누가 동정해준단 말인가? 나는 다시 발코니로 돌아가 발코니 문을 닫고 그 역겨운 소리들을 완전히 차단했다. 밤하늘 저편에서는 이미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다. 설날 밤이 지나가고 새해 첫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씨 집안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해, 즉 파산과 몰락, 모든 것을 잃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하윤이에게는 족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얻는 첫날이 될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8시 문 앞으로 차를 보내 저와 하윤이를 데리러 오세요. 깨끗하게 처리해 주세요. 어떤 잡다한 인간들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김 실장의 답장은 빨랐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모든 것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 속의 탁한 기운이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밤늦게 문 밖은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들이 현실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기력이 다했거나 혹은 더 끔찍한 소식을 접하고 그 부서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수습하러 갔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하윤이를 끌어안고 나도 모르게 잠시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이 아니라 고도의 경계심 속에서의 얕은 잠이었다.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사자처럼 쉬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하늘이 동트고 아침 첫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새로 방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잠에서 깼다. 옆에서 여전히 곤히 자고 있는 하윤이를 보니 작은 얼굴은 분홍빛이고 호흡은 고르게 이어졌다. 내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조용히 일어나 아이를 깨우지 않고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는 눈 밑에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맑고 단단한 내가 있었다. 3년, 이소희 집이라는 곳에서 나는 오늘처럼 내 눈동자 속에 빛을 뚜렷하게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감옥을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되찾은 날카로운 빛이었다. 나는 빠르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며 하룻밤의 피로와 그 가족이 남긴 더러운 기운을 씻어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박씨 집안에서는 거의 사용한 적 없는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결혼 전내 옷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개인 물품들, 그리고 하윤이의 필수품과 아끼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박지훈이 사준 그 명품 가방, 보석, 화려한 옷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물건들에는 박씨 집안의 역겨운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들의 진정한 주인에게 남겨주어 그들이 곧 잃게 될 재벌 노름과 함께 묻히게 하라.
나는 심플하지만 재단이 훌륭하고 소재가 좋은 캐시미어, 스웨터와 바지로 갈아입고 겉에는 질감 좋은 오버사이즈 코트를 걸쳤다.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지만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이 진짜 유서아. 어떤 외부의 장식도 필요 없는 모습이었다. 막 정리를 마쳤을 때 침대에 있던 하윤이가 움직이며 졸린 눈을 비비고 앉았다. 찹쌀떡 같은 목소리로 엄마하고 불렀다. 나는 즉시 다가가 아이를 안아 올리고 뺨에 입을 맞췄다. 우리 아가, 일어났어? 잘 잤어?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내 목을 감싸고 어깨에 기댔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아빠랑 할머니는요? 아이의 세계는 단순했다. 어젯밤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음에도 여전히 소위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다. 내 마음이 살짝 아팠지만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고 평온했다. 아빠랑 할머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당분간 하윤이랑 같이 못 있어. 엄마가 하윤이를 아주 예쁜 새 집으로 데려갈 거야. 거기에는 하윤이가 놀 수 있는 더 큰 정원이 있어. 좋을까? 하윤이는 아직 어렸기에 새 집과 큰 정원이라는 말에 즉시 주의가 쏠렸다.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의 빛이 어렸다. 좋아요. 하윤이는 큰 정원 좋아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며 나는 내 결정을 더욱 굳혔다. 나는 딸에게 순수하고 햇살 가득한 성장 환경을 주어야만 했다. 박씨 집안처럼 세속적이고 각박하며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하윤이를 안고 그 가벼운 여행 가방을 들고 안방문을 열었다. 문 밖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거실에는 밤새 남은 음식 냄새와 절망적인 감정이 뒤섞인 불쾌한 냄새가 감돌았다. 비싼 양모 카페 뒤에는 여전히 어지러운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시어머니 김미숙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자기 방에서 정신을 잃고 자고 있거나 계속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겠지. 그리고 박지우는 영혼을 잃은 조각상처럼 거실 소파에 단조해 있었다. 두 눈은 충혈되어 붉었고 머리는 기름지고 헝클어져 있었으며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돋아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그 앞에 티테이블 위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공기는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문 여는 소리를 듣고 그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벌떡 고개를 들었다. 내가 아이를 안고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혼탁한 눈동자에서는 마지막 남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빛이 터져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달려와 팔을 잡으려 했다. 서아야, 어디 가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끔찍하게 쉬어 있었고 막다른 길에 몰린 공포가 묻어 있었다. 가면 안 돼. 하윤이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나는 한 걸음 물러나 그의 더러운 손을 가볍게 피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지훈 씨, 비켜요. 안 돼. 안 비켜. 그는 흥분해서 팔을 휘둘렀고 침방울이 거의 내 얼굴에 튈 뻔했다. 서아야, 내가 부탁할게. 어젯밤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이것 봐. 아버지가 방금 보낸 메시지야. 회사가 이제 버틸 수가 없대. 공급업체들이 문을 막고 주주들은 뛰어내리겠다고 난리고 은행 사람들은 벌써 오고 있대. 네가 지금 전화 안 하면 우리 회사는 정말로 끝장이야. 그건 우리 박씨 집안 몇 대에 걸친 피땀이라고.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박상철이 보낸 길고 절망적인 문자가 가득했다. 글자 사이사이에는 붕괴와 애원이 넘쳐 흘렀다. 나는 무심하게 훑어봤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몇 대에 걸친 피땀이라고? 만약 그런 뒷골목 수법과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았다면 박상철과 박지훈 부자의 안목과 능력으로 박씨 건설이 오늘날의 규모로 발전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이제 그 빌딩이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말일 뿐이었다. 나는 단지 그 과정을 크게 앞당겼을 뿐이다. 박씨 건설이 망하든 말든 저랑 무슨 상관이죠? 내 말투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무슨 상관이냐고? 박지훈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것처럼 표정이 일그러졌다.
유서아,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박씨 집안의 며느리라고. 회사가 망하면 너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너만 무사할 것 같아? 아내? 며느리? 나는 마치 아주 황당한 농담을 들은 것처럼 마침내 참지 못하고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웃음소리 속에는 얼음 조각 같은 차가움이 가득했다. 박지훈 씨, 어젯밤 당신이 나에게 꺼져라고 한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아니에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박씨 건설이 파산하면 내가 얻는 게 없다고 말했죠? 박지훈은 갑자기 멍해졌다. 얼굴에는 순수한 당혹감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맑고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이 순간 죽음처럼 고요하고 억압적인 거실에서 유난히 두드러졌다. 박지훈은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러가려 했지만 나는 이미 한 걸음 먼저 하윤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을 통해 나는 문 밖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앞에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침착하고 유능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내 개인 비서인 김 실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검은색 제복을 입은 몸집이 다부지고 표정이 엄숙한 경호원 두 명이 서 있었다. 그 기세가 대단했다. 내가 문을 열었다. 아가씨, 좋은 아침입니다. 차는 준비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지극히 공손한 말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내 뒤에 박지훈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가구 하나를 보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윤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잠깐, 당신들 누구야? 서아랑 하윤이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박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막으려 했다. 그 두 명의 경호원은 김 실장의 지시도 필요 없이 그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마치 두 개의 철탑처럼 절묘하게 박지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손을 대지 않았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형성된 그 압박감은 순식간에 박지훈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어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유서아,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박지훈은 놀라고 분노했지만 경호원들을 사이에 두고 나에게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저 품에 안긴 하윤이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아빠한테 안녕해야지. 하윤이는 얌전하게 뒤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다. 아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는 딸을 안고 김 실장과 경호원들의 호위 아래 내가 3년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 집을 곧장 걸어 나왔다. 유서아, 가면 안 돼. 말은 끝까지 하고. 가.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야? 박지훈의 포효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절망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어떤 대답은 그가 직접 발견하게 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훨씬 깊이 각인될 테니까. 김 실장이 준비한 평범해 보이지만 방탄 기능이 있는 마이바흐에 올라탔다. 차 안은 봄처럼 따뜻했고 밖의 추위와 박씨 집안 내부의 혼란, 절망과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이루었다. 하윤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호화로운 차 내부를 둘러봤다. 아가씨, 바로 청운원으로 갈까요? 김 실장이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돌려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하게 장식된 거리를 바라봤다. 오늘은 새해 첫날 곳곳에 축제 분위기가 넘쳐 흘렀다. 그리고 아가씨, 김 실장이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박씨건설의 핵심 자산인 강남 DH 프로젝트 인수 관련 초기 평가 및 제안서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몇몇 경쟁사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태블릿을 받아 빠르게 훑어봤다. 강남 DH 프로젝트는 박씨건설이 현재 보유한 유일하게 가치 있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구명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명줄은 곧 나에게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손쉽게 수확될 것이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나는 담담하게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는 평온하게 달렸고 박씨 집안의 빌라에서 점점 멀어졌다. 나는 하윤이를 안고 창밖의 새로운 하늘을 바라봤다.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다. 박지훈 씨, 박씨 건설이 파산하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죠? 곧 알게 될 거예요. 마이바흐는 억압과 계산, 절망으로 가득 찬 그 빌라 단지를 평온하게 빠져나와 새해 아침의 차량 흐름에 합류했다. 길 양옆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축제 분위기가 넘쳐 흘렀고 행인들의 얼굴에는 대부분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창 안팎은 마치 전혀 다른 두 세계 같았다. 하윤이는 내 품에 엎드려 창밖으로 빠르게 후퇴하는 풍경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작은 손가락으로 붉은 청사초롱을 가리키며 찹쌀떡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봐요. 정말 예뻐요. 응, 정말 예쁘네.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박씨 집안 때문에 얼어붙었던 내 마음 한구석이 딸의 천진함 때문에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렇다. 정말 예뻤다. 이 새해는 나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 시간이었다. 차는 도심으로 향하지 않고 순환 고속도로를 따라 도시 서쪽의 북한산 국립공원 쪽으로 향했다. 산으로 갈수록 공기는 점점 상쾌해졌고 환경은 더욱 고요해졌다. 약 40분 후 차는 웅장하면서도 은밀한 검은색 대문을 통과하여 사적인 가로수길로 들어섰다. 길 옆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고목들이 서 있었고 멀리에는 겹겹이 이어진 산봉우리들이 보였다. 마치 별천지 같았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앞에서 들려왔다. 차는 마침내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한 웅장한 한옥 스타일의 저택문 앞에 멈춰섰다. 흰 벽과 검은 기와 날아갈 듯한 처마 끝은 주위의 산수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고전적인 운치와 현대적인 간결함, 웅장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청운원. 내 명의의 부동산 중 하나이자 결혼 전 어머니께서 성년 선물로 주신 곳이었다. 지난 3년간 나는 거의 발을 들인 적 없이 전문 관리팀에게 유지보수를 맡겨두었다. 이제 이곳은 마침내 진정한 주인을 맞이했다.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천천히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발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정자와 누각, 작은 다리와 흐르는 물, 모든 것이 극도로 호화로우면서도 과시적이지 않았다. 하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입을 O 모양으로 벌렸다. 눈앞에 광경의 넋을 잃었다. 엄마, 여기는 궁궐이에요?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나는 빙긋 웃었다. 여기는 우리 새 집이야. 마음에 들어? 네, 정말 크고 예뻐요. 하윤이는 신나서 작은 손뼉을 쳤다. 차는 본관 건물 앞에 멈춰섰다.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집사, 하인, 보모 등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정렬하여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가씨,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은 아가씨, 환영합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공손하며 예의 바른 모습은 박씨 집안의 눈치 보는 하인들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명문가가 갖추어야 할 기품과 규율이었다. 나는 하윤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김 실장이 수석 집사에게 간단히 몇 가지를 지시했다. 집사는 50대 정도로 유능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주씨 성을 가진 그녀는 어머니께서 직접 나를 위해 고른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아가씨, 아침 식사는 준비되었습니다. 아가씨의 입맛과 영양사의 요구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작은 아가씨의 방과 놀이방도 준비되었습니다. 아가씨의 침실 바로 옆입니다. 주 집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일처리는 빈틈없고 세심했다. 고생 많았어요, 주 집사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윤이를 안고 본관으로 들어갔다. 내부 장식은 더욱 우아하고 편안했다. 따뜻한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옅은 단향과 꽃향기가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한식과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하나가 작고
아기자기해서 식욕을 돋우었다. 나는 하윤이를 데리고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입맛이 돌았다. 이것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며 존중받고 보살핌받는 환경에서 식사하는 것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어떤 말을 잘못해서 비웃음이나 질책을 받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주 집사는 보모와 함께 하윤이를 새 방과 놀이방으로 데려가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나는 김 실장과 함께 2층의 서재로 갔다. 서재는 호수를 마주하고 있어 시야가 탁 트였다. 김 실장이 내 앞에 서류 한 부를 놓았다. 아가씨, 이것은 박씨건설의 최신 상황 보고서입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오전 9시 현재 박씨건설그룹의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했으며 시가총액은 85% 이상 증발했습니다. 은행 측은 제한 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원에 박씨건설의 모든 계좌 및 명예 자산 동결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와 금감원의 합동조사팀은 이미 박씨건설 본사에 진입했으며 초기 조사에서 다수의 중대한 분식회계 및 탈세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박상철 회장은 갑작스러운 고혈압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표정 없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은 예상했던 바였다. 심지어 예상보다 더 빨랐다. 유씨 가문의 힘이 한번 제대로 발동하면 그 위력은 가히 파죽지세였다. 강남 DH 프로젝트는요? 내가 물었다. 그것은 박씨건설의 현재 남아있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자산이자 강남 중심부의 황금 입지에 위치한 상업 부동산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박씨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다. 몇몇 인수의향이 있는 곳들은 모두 관망하며 가격을 깎고 있습니다. 박씨건설 측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급하게 매각하려 하지만 현재 제시된 가격은 그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에 훨씬 못 미칩니다. 김 실장이 대답했다. 또한 박지훈 씨는 사방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의 명의로 된 BMW X5 차량은 대출 연체로 방금 은행에 의해 견인되었습니다. 나는 손에 든 맑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향이 심신을 맑게 했다. 우리가 준비한 인수 계약서를 박씨건설의 현 임시 책임자에게 보내세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가격은 그들이 현재 받은 최저 제한가의 70%로. 김 실장의 눈에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빛이 스쳤지만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상업적인 협상이 아니라 마지막 수확과 모욕이라는 것을. 70%의 가격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었지만 지금 박씨건설에게는 어떤 흥정의 여지도 없었다. 그들은 받아들이거나 그 하차는 돈을 받아 더 큰 구멍을 메우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완전히 손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김 실장이 나간 후 나는 창가로 다가가 거울 같은 호수면을 바라봤다. 마음은 평온하고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박씨 집안에 대한 복수는 약간의 이자를 회수하는 것일 뿐 나의 진정한 중심은 하윤이의 미래와 나 자신의 삶이었다. 그때 내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자주 사용하던 그 전화기였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박지훈이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즉시 박지훈의 쉬고 절망적인, 심지어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소음이 시끄러운 것으로 보아 병원 복도나 어떤 혼란스러운 장소인 듯했다. 서아야, 서아야, 너야? 제발,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 말 좀 들어줘. 그가 횡설수설하며 외쳤다. 네. 나는 한 글자를 내뱉었다. 차갑고 짧았다. 서아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화병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셨어. 의사가 뇌출혈이래. 아주 위험하대.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가 묻어 있었다. 회사는 완전히 망했어.
계좌는 동결됐고 내 차도 끌려갔어.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1000번 1000번 다 내 잘못이야. 우리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걸 봐서라도 제발 자비를 베풀어 우리 좀 살려줘. 살길 하나만 열어줘. 그 강남 프로젝트 인수. 가격을 조금만 더 높여주면 안 될까? 그게 우리 박씨 집안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란 말이야. 지금까지도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주로 돈이었다. 아버지의 병은 그를 마음 아프게 하기보다는 동정을 얻고 흥정을 시도하는 도구에 가까웠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말투에는 조금의 동정도 실지 않았다. 박지훈 씨, 지금 저랑 협상하자는 건가요? 아니야, 서아야. 비는 거야. 내가 빌게. 그는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예전엔 내가 쓰레기였어. 사람이 아니었어. 네가 박씨 집안을 살려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게. 너의 개나 말이 될게. 하윤이 양육권도 너한테 주고 나 빈손으로 나갈게. 제발 나한테 아주 조금만 미천을 남겨줘. 우리 아버지 병 치료하고 우리 모자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도 열어주게. 살길? 나는 그 단어를 반복했다. 목소리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다. 어젯밤 당신이 나에게 꺼져라고 했을 때 나에게 살기를 남겨줄 생각은 해봤나요? 나는 그의 변명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박상철 회장님의 병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들 박씨 집안의 일이지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강남 프로젝트 가격은 70%입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당신들이 선택하세요. 유서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박지우는 마침내 무너졌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원망스러워졌다. 하룻밤 부부라도 100일의 은혜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 천벌 받을까봐 두렵지도 않아? 천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박지훈 씨, 만약 정말 천벌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도 당신들처럼 각박하고 은혜를 모르는 모자에게 먼저 내려져야죠. 그리고 잔인함에 관해서는 내 목소리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거부할 수 없는 위험과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난 3년간 당신들이 내게 가했던 정신적인 능지처참에 비하면 내 이 정도 수단이 뭐가 잔인하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당신들이 자초한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에게 포효하거나 애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직접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세상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의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마음속에는 복수 후의 쾌감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박씨 집안과의 악연은 이로써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남은 것은 법률적, 상업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뿐이었다. 서재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집사의 목소리였다. 아가씨, 작은 아가씨께서 엄마를 찾으십니다. 일이 끝나셨는지 새 장난감 방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 얼굴에는 즉시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방금 전에 냉기는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금방 갈게요. 청운원에서의 나날은 별천지처럼 평온했다. 비아냥거리는 시어머니도 냉담하고 난폭한 남편도 항상 눈치를 봐야 했던 억압적인 분위기도 없었다. 공기는 자유로웠고 햇살은 따뜻했으며 심지어 숨결마저 달콤했다. 하윤이는 거의 눈에 띄게 밝고 활발해졌다. 거대한 저택은 아이의 탐험 놀이터가 되었다. 전문 육아팀과 보모는 아이에게 세심한 보살핌과 과학적인 지도를 제공했다. 아이는 더 이상 박씨 집안에 있을 때처럼 가끔씩 주눅든 표정을 짓지 않고 아이 본연의 호기심과 대담함, 웃음을 되찾았다. 잔디밭에서 나비를 쫓거나 설룸에서 레고 성을 쌓는데 집중하는 아이를 보면 나는 전례 없는 만족감과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 딸이 누려야 할 어린 시절이었다. 나 자신의 삶도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매일 개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아 운동하고
영양사가 짜준 식단을 먹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가족 신탁 기금 쪽에서 내가 검토해야 할 간단한 서류들을 처리할 시간도 있었다. 주 집사는 저택을 빈틈없이 관리했고 모든 하인들은 본분을 지켰으며 그들의 눈에는 오직 공손함만이 있을 뿐 엿보거나 계산하는 기색은 없었다. 나는 심지어 예전 친구들,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신분이 동등한 친구들과 연락하기 시작했다. 함께 애프터눈 티를 마시거나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가며 삶은 다시 충실하고 우아해졌다. 박씨 집안에 관한 소식은 김 실장이 매일 정시에 나와 상관없는 사회 뉴스처럼 보고했다. 박상철은 응급치료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반신불수와 어눌한 발음이라는 후유증이 남아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실상 인생 무대에서 퇴장한 셈이었다. 박씨건설은 공식적으로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과거의 재벌은 이제 거액의 부채와 골칫거리만 남았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 김미숙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려고 애썼다. 동결된 핵심 자산 외에도 김미숙이 개인적으로 숨겨둔 보석, 명품 가방, 심지어 박지훈이 수집했던 시계까지 팔아 병원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 그들은 원래 살던 대저택에서 나와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작은 집을 임대했다. 김미숙은 거대한 낙차와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해 거의 외출하지 않고 온종일 눈물로 지샌다고 했다. 박지훈은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지만 눈만 높고 실력은 없는 그의 이력서는 냉혹한 취업시장에서 아무런 경쟁력이 없었다. 이 소식들은 내 귀에 들어와도 어떤 감흥도 일으키지 않았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하윤이와 함께 유리 온실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김 실장이 서류한 불을 들고 들어왔다. 아가씨, 박지훈 씨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는 아가씨와 한번 만나서 직접 서명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작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만나자고?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는 걸까? 아니면 이 전처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서 그 가련한 자존심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고 싶은 걸까? 시간과 장소는요? 내가 담담하게 물었다. 가능한 한 빨리 장소는 아가씨께서 정해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일 오전 10시 고요제 징신자이에서 보죠. 고요제는 북한산 자락에 있는 고급 찻집으로 환경이 고요하고 회원제로 운영되어 사생활 보호가 철저했다. 그곳에서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물러간 후 하윤이가 작은 얼굴을 들고 물었다. 엄마, 내일 외출하세요? 나는 몸을 낮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엄마가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금방 돌아올게. 하윤이는 집에서 주집사님이랑 잘 놀고 있을 수 있지? 네. 하윤이가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 일찍 돌아오셔야 해요. 물론이지. 나는 아이의 뺨에 입을 맞췄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 황당한 결혼을 빨리 완전히 끝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기사에게 차를 몰아 고요제로 가달라고 했다. 특별히 꾸미지 않고 여전히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캐주얼 복장에 립밤만 살짝 바른 민낯이었다. 하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자신감은 어떤 화려한 옷이나 보석으로도 꾸밀 수 없는 것이었다. 찻집의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옅은 단향이 피어오르고 창밖으로는 푸른 대나무 숲이 보였다. 고요하고 우아했다. 내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주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우렸다. 김 실장이 조용히 내 뒤에 섰다. 십시 정각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직원이 한 사람을 안내해 들어왔다. 박지훈이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한때 의기양양하고 허세와 과시욕이 넘쳤던 그 남자는 지금은 등을 구부정하게 굽히고 몸에 맞지 않고 심지어 구겨진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눈은 퀭했으며 머리는 기름져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다. 온몸에서 초라하고 쓰러져가는 기운이 풍겼. 그는 내 맞은편에 기품 있게 앉아있는 나를 보고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충격, 불신, 후회,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든 공포와 비굴함이 있었다. 앉아요. 나는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마치 낯선 사업 파트너를 대하듯 평온하게 말했다. 박지우는 어색하게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불안하게 비볐다. 합의서는 가져왔나요? 나는 그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가져왔습니다. 박지우는 황급히 서류 가방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를 꺼내 내 앞에 밀었다. 김 실장이 앞으로 나와 합의서를 집어들고 양육권, 재산 분할, 면책 조항 등 핵심 조항들을 빠르게 훑어본 후 나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이상 없음을 알렸다. 서명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평온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박지우는 펜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펜 끝이 서명란 위에서 머뭇거리며 내려오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마지막 애원이 담겨 있었다. 서아야, 아니, 유아가씨, 정말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나요? 하윤이는 그래도 내 딸인데 앞으로 가끔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합의서 조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다. 당신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릴까요? 아내에게 꺼져라고 말하고 아내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외면을 선택한 남자는 제 딸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줄 뿐입니다. 내 말은 얼음 송곳처럼 그의 마지막 희망을 꿰뚫었다. 그는 잿빛이 된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다가 마침내 온 힘을 다해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필체는 비뚤비뚤하고 막다른 길에 몰린 절망이 묻어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박지훈이 갑자기 쉰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겨우 밥 한 끼,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흥분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았다. 밥 한 끼, 말 한마디? 나는 반복하며 너무나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지훈 씨, 당신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이 겨우 그 설날 밥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쳐다봤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다. 지난 3년간 당신들 모자가 수없이 저질렀던 각박한 괴롭힘과 냉소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박씨 집안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진정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밥상, 그 말 한마디는 그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 모든 쌓인 원한에 불을 붙인 도화선일 뿐이었어요. 당신들 박씨 집안은 처음부터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나와 결혼한 건 그저 내가 당시 휘어잡기 쉽고 당신 박지훈의 가사 도우미, 출산 도구, 그리고 당신들 집안의 체면을 장식하는 꽃병으로 적합했기 때문이죠. 일단 내가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당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모욕과 짓밟음이 뒤따랐고요. 나는 순식간에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잔인하다고 했죠. 맞아요. 당신들 같은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잔인함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여전히 당신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유서하였다면 내 처지는 지금 당신들보다 100배는 더 비참했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피해자인 척 하지 마세요. 내 말투에는 마지막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건 당신들이 받아 마땅한 대가입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려 김 실장과 함께 곧장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희미하게 박지훈의 억눌린 마치 상처 입은 들짐승 같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고요제에서 돌아와 차가 청운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비로소 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완전히 풀렸음을 느꼈다. 공기마저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고 뺨을 스치는 미풍마저 전례 없는 자유를 품고 있었다. 이혼 합의서 서명이 완료되면서 법적으로 나는 박지훈과 그 숨막히는 박씨 집안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김 실장의 일 처리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내가 서재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남 DH 프로젝트 인수 계약서에 박씨 건설 파산 관제인이 서명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그 상황에서는 내가 유일하게 즉시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구매자였기 때문이다. 이 거래는 상업행위라기보다는 나의 독립적인 새 출발을 축하하는 박씨 집안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철저한 수확이었다. 며칠 후 나는 의외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였다. 서아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험 있었지만 이전보다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쪽 일은 다 처리했다더구나. 네, 다 끝났어요. 잘했다. 유씨 가문의 딸이 그런 수모를 당해서는 안 되지. 예전엔 이 엄마가 너무 성급했고 사람을 잘못 봤다. 그것은 거의 사과에 가까운 말이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 다 지나갔지. 참, 이씨 집안의 그 아들, 요즘 너랑 연락한다던데? 이선우, 내 대학 시절 선배, 한때 매우 가까웠던 사람. 네, 한 번 만났어요. 이선우, 괜찮은 아이다. 박씨 집안 그놈보다는 몇 수위지.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봐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다. 어머니의 말은 일종의 묵인, 심지어 격려처럼 들렸다. 하지만 박지훈을 겪은 후 나는 적합하다는 조건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저녁, 나는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 심플한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골랐다. 이선우 선배가 정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음악회에 가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신사적으로 차문을 열어주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은 만석이었다. 웅장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자 나는 금세 음악에 빠져들었다. 음표들은 살아있는 강물처럼 내 마음을 씻어내며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이선우 선배가 나를 청운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선배. 차에서 내리기 전 나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제 영광이죠. 앞으로도 좋은 것을 함께 감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끝, 낡고 어두컴컴한 원룸에서는 박지훈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공기 중에는 값싼 컵라면과 곰팡이가 섞인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어머니 김미숙은 낡은 패딩을 두른 채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박지훈은 화면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의식적으로 SNS를 훑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굳었다. 거의 연락하지 않던 집안이 건자재 사업을 하는 한 지인이 10분 전에 올린 사진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진 배경은 예술의 전당 휴게실. 사진 중앙에는 이선우와 유서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유서아는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선우는 그녀 옆에 서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이 시릴 정도로 잘 어울렸다. 선남선녀, 눈호강. 박지훈의 눈은 그 사진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심장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팠다. 한때 그가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라 가라 했던 여자가 이제는 구름 위에 서서 이선우 같은 인물과 어울리며 모두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부서진 화면은 완전히 까맣게 변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억눌린 상처 입은 들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시간은 흘러 봄은 깊어갔다. 청운원의 정원에는 나와 하윤이가 함께 심은 장미와 수국이 활짝 피었다. 하윤이는 정원을 즐겁게 뛰어다녔고 내 삶은 규칙적이고 충실했다. 독서와 운동, 가끔 이선우 선배와 미술관에 가거나 음악회를 듣는
편안하고 느린 속도로 관계가 깊어졌다. 강남 DH 프로젝트도 본격적인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홀로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석양이 하늘을 화려한 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봤다. 미풍이 얼굴을 스치며 꽃과 풀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나는 지난 반년간 겪었던 거대한 변화를 떠올렸다. 설날 밥상에서 모욕당하고 꺼져라는 말을 들었던 절망적인 주부에서 지금 자신의 인생을 장악하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유서아가 되기까지, 이 길에는 아픔도 눈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족쇄를 벗어 던진 후에 해방감과 성장이었다. 나는 손에 든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차향은 은은하고 마음은 평온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딱지가 앉아 내 갑옷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고 일깨워주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었다. 미래에 또 어떤 비바람과 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유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자 하윤이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석양은 서서히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고 밤에 장막이 내렸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청운원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따뜻하고 밝게 빛났다. 마치 귀갓길을 안내하는 등대처럼.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 내가 직접 써 내려가는 이 진정한 교향곡은 이제 막 첫 번째 웅장한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뿐이다.